전공을 해서 전통 한복을 소리 좀 크게 할까요? 한복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전통 의상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에 가서 계속 우리 복식 연구를 하고 석사 학위 논문을 서유구에 대해서 썼어요. 그때 서명지,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서명지에 서유구가 복식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학위 논문을 마치고 지곡서당이라고 하는 태동고전연구소 가서 사서 5경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국대학교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서 박사학위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상복으로 써서 오늘 선생님들께 서유구의 향례지에서 조선의 상례 절차 그리고 상복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발인하는 그림이에요. 시신을 장지로 떠나보낼 때의 모습입니다. 이따가 발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유구 임원경질지는 저보다 더 이전에 많이 강의를 들으셔서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향례지를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중 향례지에 많은 의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례를 할 것이고 상례는 향례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서에서 상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의례에 비해서 행하는 기간도 길고 그리고 상례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서에 상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선의 상례에 대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의례의 나라 조선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에 기반해서 예의 실행을 중시한 나라였습니다. 나라 자체가 예치를 중심으로 해서 예로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예치의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 운영 질서 및 서민들도 모두 다 예로 다스리게 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조선의 의례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의례에 착용하는 복식을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례복을 법복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식 하거나 문상 갈 때 결혼식에서는 하얀색 옷 신부를 위해서 입지 않고 문상 갈 때는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 정도밖에 의례에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선은 어떤 의례에 어떤 복식을 착용해야 되는지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착용할 수 있는 복식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 왼쪽인가요? 이쪽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왕이 입을 수 있는 복식이고 그 옆에는 묵묵대권들이 입을 수 있는 복식들을 일러스트로 그려놓은 것인데 아마 드라마에서 보신 옷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옷을 드라마에서 왕이 착용한 거 많이 보셨죠? 네. 등급 의례나 혼례식에서 왕이 착용을 하는 왕이 입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조선의 왕하고 왕세자만 입을 수 있는데 조선은 신분제 사회라고 했잖아요. 왕하고 왕세자도 등급이 다릅니다. 왕이 더 높은 등급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이 면관이라고 하는 관에 이렇게 앞에 늘어뜨린 게 있는데 이게 몇 줄이냐에 따라서 왕하고 왕세자의 구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옷에 보면 어깨 부분, 소매 부분에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양도 왕하고 왕세자랑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옷은 왕의 조복이라는 것으로
정월, 동지 이럴 때 경사스러운 일에 입는 옷인데 이 옷은 드라마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본 옷이 이 옷이죠. 일상 직무복, 상복입니다. 백관들하고 정사를 논의하거나 그럴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옷은 융복이라는 옷인데 활쏘기를 한다거나 전쟁 있을 때 입었던 옷이고, 그 옆에 군복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랑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착용하는 복식이고, 그 옆에 도포랑 갓 익숙하시죠? 왕은 잠행 가거나 할 때 이 옷을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관은 이 옷을 입는데 이거는 두 가지는 제복, 조복이라고 부르는데 4품 이상만 착용할 수 있는 정말 높은 등급의 옷으로 왕실 귀족이 아닌 이상 착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옷이 이 백관의 제복 그리고 백관의 조복입니다. 이 제복은 지금도 종묘 제례할 때 고증해서 입고 있습니다. 조복은 드라마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왕이 등극하는 의례를 행하거나 그럴 때 백관들은 이 조복을 입는데, 조복을 입는 사람들은 4품 이상, 나머지는 그 옆에 있는 달령을 입게 됩니다. 이 달령, 왕의 상복하고 똑같이 가장 많이 본 옷일 거예요. 일상 직무복이기 때문에 출근해서 정사를 볼 때 다 이 옷을 입게 되고, 이 융복도 똑같아요. 왕은 대신에 앞에 보라고 하는 동그랗게 금실 넣은 자수 같은 거를 단다 하면은 백관은 그걸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군복, 군대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왕은 또 똑같이 여기 보라는 것을 단다 하면은 백관들은 그런 걸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포랑 갓은 일편복으로서 일상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왕하고 백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조선시대 여자들도 의례에 따라서 착용할 수 있는 복식이 정해져 있었고, 다만 조선시대 의례는 대부분 남자 위주였기 때문에 여자 복식은 남자보다 이렇게 세분화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단조로운 형태가 여자 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상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 전에 예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래 예라는 것은 제사에 사용되던 그릇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기라는 의미였는데, 그게 중국의 주나라, 가장 중국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하, 은, 주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주나라 때 제사의 의미로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격적 초월자에 대한 제사의 의미였어요. 옛날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복식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인격적 초월자,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신들에 대한 제사였다가 나중에는 일반적인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리고 조상까지 포함을 해서 조상에 대한 제사의 의미로 확대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이 제기의 제사에 사용되던 그릇의 의미였다가 제사의 의미로 확대되었는데, 그러다가 이 예라는 것에 특정한 관념을 부여한 사람들이 바로 춘추시대의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제사뿐 아니라 윤리와 습속 등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법률, 행정, 군사 등 국가 의례까지 권력 기구에 의한 인간의 활동 규범으로 예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시조인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사치스럽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검소하게 하고, 상은 화려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라고 해서 예를 갖추려고 옷에 막 돈을 많이 투자한다거나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검소하게 하고, 상례를 치르기 위해서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내가 최대한 효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집 팔면서까지 부모님 가시는 길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실천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
예의라는 얘기 많이 하게 되죠. 그 예의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활동 규범인 예에 맞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이 공자 초상화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좀 더 인자하게 생기고 유하게 시조기 때문에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한적같이 생겨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의 국가례, 사가례, 그리고 향례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향례를 배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의 국가, 그리고 일반 가정, 또 향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국가례는 5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오례라고 부릅니다. 그 5가지 의례는 길례, 흉례, 빈례, 군례, 가례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리는 거는 그 강의로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품만 설명하기에도 이미 많은 분량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PPT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의 국가례가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길례가 제사입니다. 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제사예요. 그리고 흉례는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행하게 되는 상례 및 홍수, 가뭄, 기근, 지금과 같은 코로나도 흉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례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으로서 지금도 외교부에서 외국에 장관이 오거나 그러면 접대하는 의식을 치르잖아요. 조선에서도 똑같이 외국 사신이 오면은 그 사신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것들이 다 의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굴례는 활쏘기와 같은 군대 관련 의식으로 옛날에는 활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그 이유는 덕이 많은 사람이 활을 많이 맞춘다라는 의식 때문에 군주가 제사를 거행을 하려고 할 때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활쏘기로 뽑을 정도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덕이 많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활쏘기를 6예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 다음 가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경사스러운 의식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경사스러운 의식이랑 관례, 혼례, 그리고 왕세자 입학례도 있고 왕세자 및 왕비, 왕세자 기인을 이제 그 자리에 책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책봉례도 포함이 되고 각종 잔치인 연회도 포함이 되면서 모든 왕실에서 축하할 만한 의례를 다 가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기록문화가 정말 발달한 나라예요. 조선왕조 실록부터 시작을 해서 승정원 일기, 일성록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왕실 행사를 기록한 것이 의궤라는 책입니다. 왕실 행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의궤가 있는데 이 의궤는 그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논의한 사항, 그 다음에 이 의례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복식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적어놓고 가장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넣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서 친형이라고 하는 장면인데 친형은 왕이 왕비의 집에 가서 왕비를 데리고 오는 의식, 왕이 행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행렬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렬도가 누가 어느 위치에 서는지 이게 꼬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누가 어느 위치에 서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행사의 기념사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차라는 것 자체가 나누어진 후임에 따라 차례로 도열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자기 신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영조는 절검과 절약을 추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래의 반차도는 50면에 대략 1.7m 정도 제 키보다 더 펼치면 길게 되는 것이고 의궤라는 책에 수록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면씩 분할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행렬도를 복원하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의 사가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국가래는 5가지로 나뉘어서 오래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가래는 4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사래라고 부르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4가지 의례가 관혼상제의 4가지 의례입니다. 관례는 다 아시죠? 성인식, 혼례, 결혼식, 상례는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의식, 제례는 제사, 이렇게 4가지로서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부터 관혼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고 인륜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즉위 교서에서부터 관혼상제의 4가지 의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태조의 어진인데, 왕의 초상화는 초상화라고 부르지 않고 어진이라고 불러서 지금 저도 태조 어진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래랑 사가래를 배웠잖아요. 그럼 서유구는 왜 향내지라고 했는지, 향내지는 사가래보다는 범위가 더 넓고 국가래랑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의 그 4가지 의례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혀진 것이 바로 향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례지에는 관혼상제를 포함을 해서 향음주의, 향사의, 향약이 포함이 됩니다. 향음주의는 손님이 왔을 때 술을 마시는 법도에 관한 것들, 향사의는 마을에서 활쏘기 하는 의식, 그리고 향약은 들어보셨죠? 두레 같은 마을 공동체의 약속 같은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개인의 사례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향례라는 것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례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조선의 상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은 3년상 제도를 문자로 다 기록을 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효를 실천한다는 명분과 죽음 이후에도 조상과의 관계가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상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태종 원년에는 아예 법적으로 3년상 입은 자의 과거 응시를 금지를 할 정도로 나라에서 3년상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나라가 있었어요. 예치를 이룬 나라로서 중요한 나라긴 한데, 그 한나라 때에도 왕들이 3년상을 치르게 될 경우에는 하루를 한 달로 계산을 해서 한 달 안에 상을 마치게끔 하는 여벌 제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복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정치적인 공백을 메꾸고자 한 것이라면, 조선은 19세기 말까지 가정의례 준칙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3년상을 보편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상이라는 한문은 울부짖을 곡자랑 잃어버릴 망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런데 망이라는 글자는 떠나간다 라는 뜻이지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떠나섰을 뿐이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례를 말씀드릴 때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치른 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상례의 상자 자체가 떠나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례라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죽은 사람의 정신은 하늘로, 육체는 매장하기 때문에 땅으로 떠나보내는 의식이 바로 상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례가 다른 의례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실까요? 안 가세요? 관례나 혼례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본래 따님들 결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셨어요? 신랑감 데리고 오면 궁합 봐서 날짜부터 잡잖아요. 근데 상례라는 것은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 날 잡아서 돌아가시지는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랑 관련이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상례라고 할 수 있고,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지만 왕도 백성하고 똑같은 상복을 입게 됩니다. 상복에서의 신분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나랑 얼마만큼 가까웠냐에 따라서 복식 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27개월까지 진행을 하고 3년이라고 해서 36개월을 꼬박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만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상복을 받게 되는 절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길게는 27개월, 짧게는 3개월, 그러니까 최소가 3개월, 가장 긴 게 27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례의 원칙은 이 첫 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신이 변동하면 문식하고 위치를 바꾸어 움직이면 멀어지게 하고 시간이 흐르면 일상의 상태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상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신이 변동이라는 것은 시신이 부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이 부패하게 되면은 혐오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령, 대령을 해서 시신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서 가려서 혐오감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꾸어 움직여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소령, 대령을 할 때까지는 집 안에 모시고 있다가 이 대령이 끝나고 나면 납관을 하기 때문에 감회장을 합니다. 그럼 집 안에서 나가서 북쪽에 땅에 묻어두었다가 발인을 해서 장지로 떠나게 되면 묘소로 가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일상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돌아가신 순간부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슬퍼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상례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처리하는 도리는 시신을 문식하지 않으면 혐오감이 생기고 혐오하면 슬퍼하지 않으며 가까이 두면 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실증이 나고 실증이 나면 게을러지고 게으르면 공경하지 않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데 그걸 눈에 가려서 꾸미지 않으면 당연히 부패한 시신이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였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부패한 시신이기 때문에 혐오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는 것이고 혐오하게 되면은 부모라는 것도 있게 되죠. 그러면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계속 내 옆에 두다 보면 시신하고 같이 사는 생활이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시신을 닦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또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죠. 소홀히 하게 되다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지겨워지고 실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실증이 나면 이제 계속 시신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이 시신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신을 공경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자는 이렇게 자기가 변하게 될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시신이 변하게 되면 문식해서 꾸며서 혐오감을 없애고 움직여서 멀어지게 해서 공경함을 유지하게 하고, 오래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일상을 회복하게 해서 자손을 번창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례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례는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아있는 사람 섬기듯이 하고, 떠나간 사람 섬기기를 존재한 사람 섬기듯이 해야지 효의 지극함이다 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가졌던 친애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밤에 돌아가신 거 있고 술 마시고 놀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모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내가 죽는 그 날까지 평생을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너무 빨리 잊지도 않고 너무 오래 슬퍼하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상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상례의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의 상례 제도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주나라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주나라 때 주공이 이 예를 완성하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잘 내려오면 참 좋았을 텐데 주나라 이후 춘추 전국시대를 지나면서 이 예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걸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얘가 정말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왕의 가르침을 전하기만 하고 공자 자신의 생각을 하나도 넣지 않아서, 이게 논어에도 나와요. 수리부작이라고 해서 시, 서, 예, 악, 역, 춘추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자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지금까지 잘 내려져 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진나라 때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진시황제의 군석애류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진나라 때 달력 그리고 실용서인 농서, 악서, 점서를 제외한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과의 모든 사상 서적들을 다 필요 없는 서적으로 분류를 하고 불태워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가 저술했던 시서, 예, 악, 역, 춘추 중에서 역, 주역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져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시황제가 법과 위주의 정치를 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방어를 하려다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법과 정책은 그냥 살인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형벌이 많이 발생을 했었겠죠. 그리고 왕궁을 크게 지으려고 토목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고, 군서 정책을 반대한 유생 460여 명을 생매장하게 됩니다. 그게 갱유죠. 유생을 그냥 구덩이에 넣어버리는, 이렇게 군석애류 사건으로 인해서 춘추시대의 여러 사상가들의 책들이 모두 다 불태워지게 이릅니다. 다음 진나라, 뒤에 한나라. 진나라는 굉장히 짧게 존재했지만 짧은 만큼 역사적으로 큰 사건을 남겼죠. 군석애류. 한나라는 진나라의 멸망을 교훈을 삼아서 등장을 하고 다시 예를 국가의 줄기로 보고 유교를 사상적 중심에 두면서 예체제를 갖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 금서로 분류되었던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과의 사상가들을 이제 봐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진나라 때 태워졌던 것들을 몰래 숨겼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책들이 다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등장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또 제가 굳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한나라 때 글자랑 이 춘추전국시대 글자가 다른 점이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글자가 다르면 똑같은 책이라도 보기가 어렵겠죠. 당장 한문으로 된 책만 봐도 분명 조선시대 나의 조상이 적은 책이지만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나라 때 발생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옛날 서적들이 등장은 했지만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때 유학자들이 그 한나라 때 책을 금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이전의 책을 고문이라고 규정을 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했지만 결국 고문, 춘추전국시대의 글자들로 된 책들이 점점 소멸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때 오경 박사를 설치를 해서 악을 제외한 시, 서, 예, 역, 춘추 등의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예랑 관련된 것은 주례, 의례, 예기, 그리고 특히 상례는 의례, 의일, 상복, 사상례, 사후례, 기성례 이렇게 4가지 편과 예기의 여러 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를 지나서 당나라 때부터 이제 그 예를 실행하기 위해서 유학자들이 꽤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가 들어섰는데, 송나라의 문제점은 송나라 이전에 5호, 19, 16국이라고 해서 50년간 엄청난 전쟁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의 주축을 이루던 천자, 대부, 사 이런 천자, 제후, 대부, 사의 등급에서 제후의 계층이 무너지면서 정치적 기득 세력이 자신의 가묘도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문벌 귀족 이 제후들을 대체할 새로운 권력의 중심을 구축하기 위해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후는 세습적이다라고 하면, 과거제도는 나 하나만 잘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이죠.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귀천에 상관없이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예서를 수정하게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기존에는 제후랑 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예가 행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행할 수 있는 예서를 구축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시대적 조응에 이루어서 저술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송나라 주희라고 하는 주자가 저술한 가래라는 책으로, 실제 고래서보다도 이 가래라는 책이 동아시아의 생활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초상화가 주희의 초상화라고 하고, 그 옆에는 주희가 저술한 가래, 그리고 가래의 첫 장 표지입니다. 이 주자가 가래를 저술한 목적은 신분 제도의 중심을 두었던 기존의 고래서를 대신해서 송나라의 정치와 문화의 기축을 형성한 서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예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시대적 요구에 조응하여 출현한 저술의 대표적이고, 가장 저술을 하게 된 큰 목표가 오늘 지금 송나라를 살아가면서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예를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기물, 그리고 예제를 복원해서 행해라 라고 하게 된다면 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람이 내 맘대로 변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으니까 이 의절은 그냥 삭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주자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나라의 시속을 집어넣으면서 고래를 고찰할 수 있으면 고래를 고찰하고, 안 될 경우에는 송나라의 시속을 집어넣어서 가래라는 책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래라는 책이 너무 분량도 많고 번잡해서 오히려 사람이 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저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술이 된 게 가래라는 책입니다. 그 가래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실행을 하게 된 것인데, 무려 말 1286년 안향이 주자 전설을 수입할 때 전해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한 가지의 설로 남아있을 뿐이고, 1314년에 이재현이 활동하던 14세기 초에 전래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대충 14세기 전후를 토대로 이 가래라는 책이 고려 말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조선은 건국 초부터 가래 150부를 인쇄를 해서 각 기간마다 배포를 하는 등 가래를 실천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가래가 문제점이 주자 사후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자 말년에 저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저술이 주자의 저술이냐 아니냐, 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가래가 주자 초년의 저술이다 라고 믿고 가래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조선의 유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에 조선 경국전, 병제육전 등 국가적인 전서류의 강행과 함께 가래는 시행과 보급의 단계를 거쳐서 17세기 이후 예학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조선 예학의 중심의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들 표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장생의 상례비요는 상례의 가장 기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재가 저술한 사례편랑, 이게 실행하기 위해서 예라는 것이 동선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글로만 적혀 있으면 사실 이걸 보고 왼쪽으로 돌아라 라고 하는데 어느 방향에서 왼쪽으로 도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절충을 해서 실행하기 적합하도록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조의 가래층에라는 책도 조선에서 이 가래서 중에서 집대성적인 책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례 땡땡, 가래 땡땡 이런 책들이 조선에서 500여 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 유학자들이 이 가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례의 절차에 대해서 서유구의 향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유구는 보통 가래서는 초종이라고 해서 비로소 돌아가시다라는 절차가 있는데 서유구는 복을 가장 먼저 앞세웠습니다. 복을 하기 이전에 안과 밖을 깨끗이 청소하고 병자를 정침의 북쪽 벽 아래에 침상을 치운 채 눕힙니다. 중국은 침대 제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침대를 치우고 땅에 눕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본받아서 다시 회생하기를 바라는 다음 그리고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동쪽이 만물이 생성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병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인중에 새 솜을 올려서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인중에 솜을 올려서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사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솜 정도로 가벼운 것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면 숨을 쉬지 않는 것이죠. 보통 코 위에 솜 올려놓고 숨 쉬면 막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사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면 시신을 이불로 덮고 복을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는 여자의 손에서 죽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임종이 다가오면은 옆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아들들만 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딸들만 있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바깥에 이제 사망한 것을 알리기도 해야 되고 이제 막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 슬픔이 북받쳐 오르기 때문에 사망 동시에 바로 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혼은 아까 하늘로 떠나간다라고 했었잖아요. 혼이 하늘로 멀리 떠나가기 전에 부르는 의식, 돌아오라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의식, 초혼이라고도 하고 혼을 부른다 라고 해서 초혼이라고도 하고 돌아오라 라고 해서 복이라고도 부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 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서 떠나가는 혼을 돌아오라 라고 부르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옷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떠나는 혼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3번 부릅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향해 부르고 두 번째는 땅을 향해 부르고 세 번째는 사방을 향해 불러서 떠나는 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이 이제 보기에 깃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던져서 아래에서 사람이 받게 하고 그 받은 옷을 죽은 사람의 몸 위에 얹어서 혼이 다시 육신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처음 보시는 장면이죠. 원래 습하는 장면은 잘 보여주지 않아서 단국대학교가 유명한 게 출토복식으로 유명합니다. 그 출토복식이란
이장하거나 발굴로 인해서 이렇게 무덤이 발굴이 되면은 단국대학교에서는 시신이 입혀졌던 옷을 수습해 오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서 새로 매장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때 무덤이 발견됐었을 때 반대로 원래 무덤이 발견이 되면 반대로 벗기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 절차에 맞춰서 다시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라서 지금 이 미라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절차로 진행한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복을 하고 난 사망 당일 바로 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시신을 모욕시키고 입에 반함이라고 해서 쌀이랑 돈이랑 진주 등을 넣는 의식을 한 다음에 이제 시신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습이라고 합니다. 수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서유구는 그 습의, 수의로 대대, 심의, 도포, 오라고 하는 저고리 그리고 늑백이라고 하는 행전 김장생이 늑백을 행전으로 풀었어요. 근데 서유구는 김장색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행전 그리고 과두는 뱃사계라고 하는 옷을 입히는 것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때 복권, 심의,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살아오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고리, 여자분이세요. 저고리 입히고 그 위에 긴 장저고리 2벌 입히고 그리고 이렇게 습을 한 상태입니다. 얼굴에 명목, 얼굴 덮는 것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습을 할 때 심의, 도포, 심이랑 신발이랑 복권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소렴을 하기 전에 도포랑 심의를 입히는 장면으로 이거는 단국대학교에서 발굴을 한 건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을 하다가 그 건설 부지에서 이 묘소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비로 바로 심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심의란 옷은 이 옷인데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학자의 복식입니다. 이때 입으셨던 심의를 단국대학교에서 보존 처리를 거쳐서 이렇게 보관을 했고 지금 여기 대대가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발굴할 때 풀어버리면 다시 묶지 못한다 라고 해서 발굴하시는 선생님이 그대로 베껴 왔습니다. 그래서 대대가 이렇게 묶인 상태로 아직까지도 단국대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구도 심의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집에는 이 뒷모습만 그려 놓았는데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앞모습, 뒷모습을 그 서유구가 제시한 치수대로 그렸더니 이렇게 날씬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뚱뚱하고 짜리몽땅하게 되기는 했지만 대략 이런 모습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렴이라는 것은 보공을 사용해서 시신을 감싸고 이불로 덮고 그 다음에 묶음배를 이용해서 묶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공이라는 것은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인데 머리 옆에 그리고 다리 부분 이 빈 공간이 생기죠. 관에 넣을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발인을 해서 떠날 때 시신이 움직이게 되면 상처가 날 수 있어서 가장 방정하게 싸는 것이 소렴, 대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채울 때 겹, 장저고리, 누비, 장옷 이렇게 해서 솜이 들어간 옷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머리 옆에 그리고 다리 부분 이런 데를 다 채워서 이렇게 방정하게 네모나게 만드는 것이 소렴 그리고 대렴의 역할입니다. 그래도 지금 소렴을 보면은 이 부분이 머리, 이 부분이 다리인 게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대렴 때 가면은 완전히 방정하게 딱 됩니다. 그리고 소렴까지는 꽉 묶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다시 살아 돌아오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렴을 합니다. 아까 소렴을 해서 배로 묶은 상태에 대렴금 그리고 보공류들을 여기 넣습니다. 제가 번호에 어떤 옷들인지 다 적어 두었습니다. 대부분 솜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 이유는 보공이라는 것이 에어캡, 뾱뾱이 역할을 하듯이 시신의 충격도 방지하고 빈 공간도 없애고 그러는 역할이기 때문에 솜옷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렴을 하고 난 다음에 대렴표로 이렇게 묶습니다. 대렴을 했을 때는 이제 조금 꽉꽉 묶게 됩니다. 그 이유는 관에 넣어야 되는데 시신이 부패해서 팽창하게 되면 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령 때에는 조금 꽉 묶는데 이거에 의해서 조선 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살아 돌아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꽉 묶을 수 있냐라고 하는 반면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관에 안 들어가서 그걸 억지로 구겨 넣는 것도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고 조선 유학자들은 이 도리라는 것을 매개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대령을 한 다음에는 관에 넣는 납관을 진행을 합니다. 납관을 한 다음에는 이제 방 안에 있던 시신을 집안의 가장 북쪽의 어두운 곳에 땅 속에 내장을 해서 이제 발인 때까지 그곳에 모셔둡니다. 그동안 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겠죠. 대령을 하고 넣을 때도 관을 채웁니다. 이 관 안에 옷들 이런 것들 넣고 그리고 덮을 때도 그냥 관뚜껑 덮지 않고 이렇게 한지랑 후치마 등등을 해서 싼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가매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신을 위한 절차라고 했다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일날 관하고 높은 등급의 옷을 덮고 머리를 풀고 맨발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 풀었던 머리를 계속 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상끈으로 간략하게 묶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수질이라고 해서 상복의 요소인데 수질을 둘러서 상복을 입을 준비를 합니다. 상이 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벗고 바로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벗는 과정, 그 다음에 입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제4일째가 돼서 상복을 입고 상관을 쓰는 성복, 성복이라는 의미가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복을 진행을 하고 발인을 해서 매장을 할 때까지 아까 시신에 대한 처리는 대령으로서 끝이 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시신을 처리를 끝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행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석복전이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죠. 살아있는 사람 모시듯이 하고 존재하는 사람 모시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복을 하고 전을 올리고 음식도 올리게 됩니다. 삼시세끼 다 음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랑 똑같아요. 향 올리고 하는 건데 흉내잖아요. 흉내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 다 바뀌게 되어서 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부라고 해서 조문 오고 그다음에 부의 전달하고 이런 의식 진행을 하고 분상은 멀리 사는 친척들 상을 듣게 되겠죠. 듣고 나면은 달려가는 분상, 문상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 동안 계속 치장이라고 해서 묘소를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소의 정리가 끝나면 발인을 하게 되는데 발인은 내장할 곳으로 떠나는 것인데 발인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큰 두꺼운 글씨를 쓴 거는 서유구가 이렇게 절차를 정해 놓은 것들인데 가래를 따르기는 했지만 서유구가 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큰 글씨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천구라고 해서 묘소가 완성이 되면 내장할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너를 옮깁니다. 그 이야기는 가매장 했던 것을 이제 꺼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조라고 해서 묘소로 떠나기 하루 전날 조상에게 이제 이 널이 어디로 떠납니다. 옛날에는 관례를 행하기 전에도 조상에게 사당에 가서 이제 내 자식 누구가 관례를 올립니다. 뭐 혼례를 올립니다. 다 조상에게 고했거든요. 그래서 이 묘소로 떠나기 전에도 바로 조상에게 이제 떠날 것을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갈 때 시신만 가는 거 아니죠. 시신한테 같이 묻어줄 그릇들, 뭐 불사 뭐 이런 것들 다 진설을 해놓고 떠날 때 빠뜨리지 않고 챙겨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발인을 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장을 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는 아침까지도 전을 올립니다. 이제 잘 떠나게 해달라고 아무 일 없이 장지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변전이라고 해서 발인하는 날 아침에 올리는 전입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인 이렇게 시신이 떠나게 되는 것인데 시신이 여기 들어있고 이 앞에
아까 보기가 있었잖아요. 혼이 깃든 보기를 가지고 와서 시신에게 이렇게 덮어줬다가 그 보기를 혼백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혼이 보기에 있다가 혼백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 앞에는 혼백이 들어있게 되는데 장지로 가면은 이제 신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백의 뒤에는 아마 신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시신은 땅에 묻어서 당연히 없을 테고 이 수레하나가 돌아오게 될 텐데, 장지에서 묻고 나면은 혼백에 있던 혼이 신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의 위치는 신주가 앞에 있고 혼백이 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인하고 장지에서 돌아오고 나면은 이제 혼백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북쪽의 땅 속에 묻어두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 신주에 혼이 깃들었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장을 할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발인 글자가 잘못 들어갔어요. 관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을 할 곳에 도착을 하면 금묘라고 하고, 도착을 하고 나면 이제 관을 내리게 되겠죠. 관을 내리는 것을 하관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묘는 내관이 있고 외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화가 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발인을 할 때 여기 지금 누구누구의 널이 가고 있다라고 명정이 앞에 있는데, 묻을 때 이 명정을 관 뚜껑 위에 이렇게 덮어줘서 누구의 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파평윤씨 지구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여자분의 묘이기 때문에 누구의 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 명정 위에 붉은색 비단, 검은색 비단을 패백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땅신에게 패백으로 올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토지신에게 우리 조상이 여기 묻혔으니까 우리 조상님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신주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신주를 작성한 후부터는 조상의 혼은 신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성분이라고 하는데 본분 만들고 뭐 비석 세우고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3년 동안 심효살이 했었잖아요. 이 심효살이를 하면은 상주가 집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묘소 근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유학자들은 상주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돌아와서 행해야 할 많은 일들을 누가 하냐라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부모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고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시신도 매장했겠다. 그래서 평소랑 또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계는 이렇게 평소처럼 지낼 거에는 차라리 묘소 근처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상주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돌아와서 복을 하는 반곡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곡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난 다음에는 우제라고 해서 초제후 사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우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 우제라는 것은 신주에 깃든 혼을 혼백에 있다가 신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 신주, 새로운 거처에 편안하게 잘 계시라 라는 의미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부터 제라는 글자로 바뀌었죠. 앞에서 전이었다가 제로 바뀌어서 점점 길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졸곡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곡하던 것을 그침으로 인해서 슬픔이 점점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제는 이제 신주를 사당에 안치시키는 제사를 지내고, 토상 1년이 지난 다음에 지내는 제사, 대상은 2년이 지난 다음에 지내는 제사, 대상제를 지내고 나서 한 달을 건너뛰는 제사를 끝으로 3년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클릭해야 돼요?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거는 정조국장 도감의계의 발인 반차도예요. 일반 사과는 아까 반차도가 짧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왕의 발인이라서 행렬이 좀 길게 갑니다.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부터가 이제 행렬의 시작이에요. 사과는 행렬이 짧게 갔다면 국왕이잖아요. 국장이기 때문에 이 행렬이 얼마나 길게 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궤에서도 이렇게 반차도로 국왕이 행렬이 얼마나 성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정조는 창덕궁에서 수원까지 묘소를 옮겨가는데 이 많은 행렬이 다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조 묘소에 넣을 것들 다 등장을 하고 방상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신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조 묘소에 다 넣을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을 시키고 이제 정조의 시신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든 영상인데 왕의 상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 보시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대관에 칠을 올렸는데 나중에는 벽돌과 같이 단단해졌다. 왕이 죽음에 임박해지면 대신들과 세자를 불러 모아 다음 왕으로 세자를 지명하고 유언과 함께 국세를 넘겼다. 왕이 숨을 멈추면 왕의 입과 코 사이에 햇솜을 올려놓아 움직이는지 여부를 살폈다. 임종이 확인되면 사람들은 곡을 시작했다. 내관은 왕이 승하한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왕이 평상시 입던 옷을 잡고 상위복이라 3번 외친 후 밑으로 던졌다. 왕의 종친 및 신하들은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었다. 왕세자, 대군 이하의 왕자는 3일간 금식하였다. 대신들은 국장을 총괄하는 관리를 정하고 왕의 관을 모시는 빈전, 장례 준비를 하는 국장, 왕릉을 건설하는 산릉의 세 도감에 인원과 절차를 준비하였다. 왕이 승하한 당일 밤에 목욕하는 의식을 행한다. 쌀 씻은 물과 박달나무로 달인 탕으로 머리를 감기고 발톱과 손톱을 깎아 주머니에 넣었으며 탕에 몸을 담고 정성스럽게 닦았다. 목욕 후 수의를 입혔는데 평상시 왕이 입었던 소복, 천리, 골룡포 위에 9벌의 옷을 더 입히고 흰 병풍과 휘장을 쳤다. 왕의 입속에 쌀과 진주를 물렸다. 다음으로 왕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아래에 얼음을 넣었다. 그리고 승하한 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제작하여 세웠다. 왕이 승하한 지 3일째 되는 날, 시신에 저고리와 치마 19겹으로 옷을 입힌 후 이불로 감쌌다. 왕이 승하한 날 지붕 위에서 던졌던 옷을 비단에 묶어서 왕의 영혼이 머물도록 한 의물인 혼백을 교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왕의 죽음을 사직과 종묘에 고했다. 5일째가 되면 19겹으로 옷을 입힌 후 이불로 감쌌던 왕의 시신에 90겹의 옷을 두르고 이불로 감싸 교로 묶었다.
왕의 시신이 놓일 대관 안에 녹색과 붉은 비단을 붙인다. 바닥에 쌀을 태운 재를 깔고 칠성판을 놓는다. 그 위에 요를 넣고 왕의 시신을 놓았다. 그런 후 이불을 덮고 관뚜껑을 덮었다. 이때부터 대관을 제공이라 부른다. 그 다음 제공을 넣기 위한 찬공을 만든다. 찬공은 대나무 지붕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만들었다. 찬공 안으로 다리 없는 평상을 놓고 대자리와 요를 펼친 후 제공을 넣었다. 왕릉에 옮길 때까지 제공을 모셔두는 공간인 빈전을 설치한다. 그런 후 제공을 담은 찬공은 빈전에 모셨다. 6일째가 되면 세자, 왕대비, 왕비, 세자빈, 종친, 대신들이 상복을 입었다. 그 다음으로 왕위를 받는 의식을 행했다. 왕세자가 상복을 벗고 예복인 면복으로 갈아입은 후 제궁 앞에서 옥새와 유언장을 받았다. 왕세자는 궁궐의 정전 문 앞에 나아가 즉위했다. 등극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교서를 반포했다. 장례 중이므로 음악은 연주하지 않고 간략하게 의식을 거행했다. 왕의 업적에 따라 종묘 이름, 업적 이름, 왕릉 이름 등을 정했다. 제궁에 상자를 써서 위아래가 바뀌지 않게 했다. 그 다음 전왕의 시호를 새긴 도장인 시보와 시호를 정해 책에 적은 시책을 제작했다. 종묘에 전왕의 시호를 올리는 것을 허락해주길 조종에 청했다. 그 다음 빈전에 시책과 시보를 올렸다. 한편 삼릉도감 담당자들과 풍수에 밝은 상지관을 여러 곳에 보내 왕릉에 세워질 명당을 물색했다. 후보지로 거론된 곳을 여러 차례 거듭 살펴본 뒤 가장 좋은 곳으로 왕릉 자리를 결정했다. 왕릉을 세울 곳이 정해지면 삼릉도감에서 5,0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하여 능을 만들었다. 제공을 묻을 광을 팔 때는 능상각이라는 덧집을 세웠다. 왕이 승하한 지 5개월 후 발인하기 위해 빈전에 봉안되어 있는 찬궁을 열고 제궁을 꺼냈다. 발인하기 전에 빈전 문 앞에서 길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궁궐을 떠날 준비를 했다. 늦은 밤 국장 행렬이 궁궐을 떠나 능지로 향했다. 장례에 사용하는 물건, 부장품, 시책, 시보 등이 각각의 가마에 담겨 행렬을 구성했다.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무거운 대여를 이동시켰는데 이때 동원된 사람이 약 2,400여 명에 이르렀다. 대여가 왕릉에 도착하면 정자가 안에 제궁을 봉안했는데 이때 제궁은 찬궁에 넣어두었다. 그 다음 제궁을 실은 대여가 왕이 묻힐 산릉에 올랐다. 그리고 왕이 묻힐 지하석실에 농로를 이용해 제궁을 내렸다. 왕릉이 완성된 후에는 능지기 외에도 수백 명의 수호군을 배치하여 신성한 왕과 왕비의 안식처를 엄격하게 지켜나갔다.